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모레부터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혹시 여행이라도 계획하셨나요? 코로나19로 침체했던 소비 심리가 황금 연휴를 맞아 꿈틀대고 있답니다. 항공 철도표가 매진되고 있고요. 호텔 리조트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예약률만 보면 코로나19 이전 수준이라고 합니다. 방심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면서도 소상공인분들 생각하면 그래도 다행이다 싶고요. 과연 현장에서 체감하는 상황은 어떤지 일부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부회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요. 전립선 질환 발병 연령이 점점 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과민성 방광으로 밤잠을 설치는 분들 말할 수 없는 고민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2부에서는 비뇨기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이 새 단장을 했습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설치 또는 재설치하시고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로 인증샷 보내주시면 커피 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 명이 함께 인증한 사진이나 프로그램 응원 멘트를 함께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쑥쑥 올라갑니다. 50원의 문자 하나로 5,000원의 커피 쿠폰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4월 28일 화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생활이 묻고 정보가 답한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1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 들어봅니다. 자, 코로나19 이제는 방역에서 경제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자발적인 이동 제한을 하면서 관광, 여행업계의 피해가 큽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황금 연휴에 제주도 같은 곳은 항공권이나 호텔 예약이 이미 동나기도 했다죠. 기대 반 우려 반 현장에서 체감하는 상황은 어떤지 관련된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부회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코로나19 상황이 넉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소상공인들의 상황 어떻습니까? 예,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 몇 년간 경기 침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 거기서 근근히 버텨오다가 경영 개선 노력도 하고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코로나 재단이 를 맞이하면서 가게 운영 자체가 어렵게 되고 예. 더 심한 것은 이제 자포자기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문제죠. 예. 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고 재난 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되면서 확실히 나아지고 있다 이런 조심스러운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눈에 띄는 좀 영향이 있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사람들 발권도 많이 늘고 뭐 예. 그런다고 하는데 그것은 코로나를 덜 의식하는 젊은 층 중심이고요. 그다음에 예. 직장 출퇴근이나 꼭 필요한 활동들이거든요. 그래서 의미 있는 소비 활동이 아니어서 상당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회복하는데. 예. 긴급 생활안정자금 또 고용유지지원금 대출 만기 연장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몇 가지 지원책이 마련이 됐는데 예. 많이들 활용하고 계십니까? 활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희 연합회에도 문의가 쏟아지죠. 아, 그렇군요. 예. 개별적 전화도 저도 많이 받고요. 근데 그런 거는 이렇게 보면은 예.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 같고요. 개별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예.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거는 휴폐업이 지금 줄을 잇고 있잖아요. 예. 실제로 가게를 닫아놓은 상태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용을 유지하는 활동, 최소 비용, 경영비용이 들어가는 상태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 이렇게 실효성이 없는 것 같고요. 소상공인에서 대출 만기 연장 같은 건 정말 작년부터 있었던 그런 당장의 자금 압박 때문에 예. 굉장히 이게 선호하는 게 많은데 이제 불고기에 이제 급급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소상공인들은 지금 직접 지원, 그러니까 예. 경영을 유지하기 위한 직접 지원을 절실히 바라고 그런 문의가 많습니다. 예. 아직 이런 지원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부족하죠. 다 같이 부족한 거 알죠. 부족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인정을 하죠. 예. 그러나 이제 이렇게 심리적인 위안이랄까? 정부에서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것이 심리적인 어떤 위로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다가 지금 전화 연결 중인 소상공인 연합회 권순정 부회장께 궁금한 점 있는 애청자분들은 샵 0945 우무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번으로 바로 질문사항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움직임에 많은 영향을 받는 서비스업이나 여행, 관광업계 특히 어려움이 크죠? 당연합니다. 예. 모든 사람이 다 어렵지만 특히 이제 여행이나 관광업 등을 포함한 서비스 업종은 원래 자체가 경영 구조가 좀 취약해요. 그리고 예. 유동인구하고 직접 상관관계가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동인구 자체가 뭐 없는 이 코로나 재난과 관련해서는 뭐 직격탄이죠. 거의 속수무책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서비스 산업과 업종에 대한 어떤 개선, 근본적인 개선 예. 같은 것도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여행업계가 소규모 영세 사업체가 많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 예. 연합회에 소속된 회원단체에도 예. 여행업 협동조합이 있어요. 근데 거기 음. 보면은 한 20, 30개 정도 여행사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예. 다 직원 5인 미만의 소규모 여행사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예. 그런 영세 사업자 많습니다. 아, 영세 사업자가 많군요. 정말 많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여행업계를 떠올리면 여행사 있고요. 숙박, 예. 뭐 관광버스 등을 떠올리는데 예, 예. 개별 가이드 같은 분들도 소상공인 예, 예. 뭐 사업자로 포함이 됩니까? 예, 이거 정말 개념 정의가 잘 안 돼 있지만 예. 소상공인 자체가 과거에 지금까지는 통계로 잡을 때 넓게 보면 비임금 근로자예요. 예. 정규 임금을 안 받는 근로자이자 사업자죠. 이런 비임금 근로자라는 카테고리로 보면은 이 비정규 프리랜서들은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 중에 사업자 등록을 내고 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도적인 소상공인, 그러니까 소상공인 보험이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5인 미만 직원을 고용하는 그런 제도적 의미의 소상공인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리고 그렇군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관련 업종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러니까 여행사, 숙박업, 관광버스 요거 정도만 생각하지만 예. 관광 상품을 제조하는 소공인들이 있어요. 특산물을 제조하는 소공인이라고 있고 소상공인에는 소상인과 소공인을 합친 말이거든요. 예. 이 소공인들도 이 관련 업종이고요. 관광 관련해서 예. 특산물 유통업들 이것도 다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렇군요. 드러나진 않았지만 카탈로그 같은 이런 안내 이런 뭐 브로셔 제작 업체들. 그렇죠. 예, 그런 예. 인쇄 업체들이 대부분이 소상공인이에요. 그리고 예. 관광 지역의 렌트카 회사. 요번에 제주도에서 렌트카를 10원에 렌트카를 하루 빌려준 사례도 있어요. 전에 그 예. 정도 어렵고요. 예. 밀집 상권, 골목 상권 이게 다 관광 여행과 관련된다고 보이시죠. 예, 예. 조금 전에 골목 상권들도 이야기하셨는데, 뭐 제주나 강원, 경주 같은 지역의 골목 상권들까지도 큰 영향을 받고 있죠. 예, 너무나 당연하죠. 예, 예. 그래서 뭐 제주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골목상권 제주 같은 경우는 골목상권 전체가 관광객 의존하는 게 높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그런 골목상 자체가 평생 비어 있어요. 그래서 매출 제로, 비용은 그대로라는 그런 도저히 경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요. 지금. 예. 자, 지금 국내 관광지의 항공권, 호텔, 뭐 예. 철도 예약이 늘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예, 예, 제주행 그렇습니다. 뭐 항공편 같은 경우는 예약률이 85%를 넘고요. 예. 제주 또 강원 지역의 호텔 예약률은 70에서 90%를 기록하고 있다는데 예. 현장의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상황도 좀 비슷합니까? 그게 이제 뭐 당연히 바로 이렇게 내수가 소비가 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게 예. 지금 이렇게 예약률이 높은 거는요. 뭐 연휴도 있지만 항공편하고 이제 호텔 그 예약률이 높은 이상 급증은 항공사 호텔이 그 생존, 그 유지를 위해서 파격 할인하지 않습니까? 예. 그 파격 할인에 대한 그 영향하고 그리고 특히 그 주목적이 제주 같은 경우 골프장이에요. 골프장이 부킹이 안 될 정도예요. 예. 이런 근데 골프장에 뭐 내부에 그린하우스라든지 인근이고 주변 골목 상권과는 무관하게 보여집니다. 저희가 볼 때는. 예. 골프 때문이다. 실제로 예. 부킹이 안 될 정도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일부 관광지에서는 문을 열어놓으면 계속 손해이기 때문에 그동안 휴업을 하거나 직원들을 쓰다가 되돌려 보내는 분들도 많아서 당장 많은 관광 몰리면 그것도 걱정이다 이런 분들도 있던데요. 있을 수 있죠. 예. 그 가동을 이렇게
반만 가동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가동 안 하다가 갑자기 손님들이 몰리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거는 맞는 말이지만 그거는 지금 상태에서는 좀 한가한 걱정이다라는 표현하고 큰 걱정은 싶습니다. 아니다. 그렇죠. 한가한 걱정이죠. 예. 일반 시민분들은 또 이런 고민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예. 몰리면 방역에 예. 괜찮냐. 예, 방역. 예. 그런 좀 상인분들의 부담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부담이 있는데 예. 우리 저 두 가지 한 번에 얘기하면은 일단 그 소비자분들이 저희 사회 공동체가 이미 많이 성숙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아픔과 위로를 다 같이 이해할 준비돼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개별 가게들도 손세정제라든지 옛날과 달리 예. 항공기 아주 기초 장비 정도는 구비하려고 노력하고 실제로 구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밀집 상권 자체는 지자체가 주기적으로 방역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부족하지만 예. 이런 정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서로 이해하는 그런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방역 관련된 지원도 있습니까? 네,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예. 요청도 많이 했는데 직접 지원금이 없고요. 네, 각 지자체에서 세정제 같은 걸 집단 구매해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협회 등을 통해서 가게들한테 나누어주는 형태는 하고 시행이 됐습니다. 최근에.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예.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절실한 예. 이 시급한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요건 정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예. 아주 집약적으로 단순하게 얘기하면 경영 안정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반기에는 좀씩 낮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살아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경영 안정과 생존을 위한 초저금리의 긴급융자 이미 편성은 되고 있지만 그런 긴급융자 특히 또 임대료 지원 우리가 뭐 착한 임대인 운동에서 예. 임차인을 자발적으로 20%씩 할인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면 뭐 세제 지원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임차인한테 임대료 코스트를 직접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 세 가지 강조드리고 싶어요. 예. 원칙을 직접 지원에 집중해달라. 직접 지원. 예, 그다음에 신속 집행에 직접 신경 써야 한다. 예. 그다음에 이미 지금 많이 알려져 있지만은 제도가 있어도 줄을 서다가 돌아가서 지원 신청을 포기한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통계로는 지원 신청률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낮아지고 있다는 엉뚱한 이렇게 발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절차가 복잡해서 포기하고 돌아가서 신청률이 떨어진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절차를 간소해달라. 이게 세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직접 지원에 집중해달라. 예. 그리고 그것을 신속한 집행과 절차 간소화. 세 가지를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보겠습니다. 직접 지원과 신속 집행 그리고 제도의 간소화 말씀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절차 간소화. 예. 4570번님께서는 아이들 계약도 너무 오래 미뤄지고 해서 이번 연휴에 제주 여행을 큰맘 먹고 예약했습니다. 저희가 놀러 가는 거라서 누굴 돕기 위해 설하긴 그렇지만 말씀 듣고 보니까 저희가 놀러 가도 현지 여행사나 상인들에게 큰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네요. 예,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어떤 착한 소비자 운동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착한 소비자 운동. 그런 착한 소비자의 마음으로 이렇게 돕는 데서 이렇게 조금은 도움이 되겠죠. 안 되진 않겠죠. 예. 이게 이제 엄발의 오줌 눕기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냥 엄발의 오줌 눕기라도 많이 서로 착한 마음을 갖고 착한 소비자 운동으로 이렇게 전개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놀러 가서 돈을 좀 많이 써야겠네요. 근데 자기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평소 쓰는 것보다는 조금 착한 마음으로 소비 운동을 좀 해주시면 좀 고맙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혹은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거가 정부에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세 가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직접 지원, 신속 집행, 절차 간소화. 시민분들한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불편함이 계시더라도 서로 공동선을 위한 어떤 우리 국민들이 의식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화의식이 이런 재난 때 발휘되도록 서로 힘을 합치고 좀 구체적으로 착한 소비자 운동을 저희가 각 단체가 경제단체들이 이제 협약을 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은 미비합니다. 시민에서 같이 동참을 해서 이 위기를 좀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소상공인분들 많이 어려워하고 계신데요. 또 그분들을 위해서 두 발로 열심히 뛰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부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생활의 달인이 되는 법이요? 하하!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들으셔야죠.
네, YT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과 함께하면 생활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3분씩 건강한 자세의 달인이 되는 시간인데요. 김래은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지난 시간 들으셨죠? 3분이 지나면 가차없이 올라갑니다. 네. 오늘도 3분. 예, 네. 빠르게 진행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자세입니까? 네. 혹시 지금 여러분 동작 그만. 네. 한번 가만히 움직임을 멈춰보세요. 예. 어떤 자세로 지금 앉아 계신지 본인의 자세를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거북인데요. 어쩐지 요즘 터틀넥 같은 소리를 많이 들으신다고. 예. 네. 혹시 거북목 때문에 요즘 좀 목이 좀 아프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라운드 숄더라고 하죠? 예. 등이 굽어 있는 분들, 오. 어깨가 말려 있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바로 물고기 자세입니다. 물고기 자세요? 네, 혹시 뭐 저를 공격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세 들고 오신 겁니까? 그렇죠. 형진 씨를 공격하기 위해 들고 왔습니다. 예. 네, 라운드 숄더 이제 그만! 어깨와 등을 활짝 펴주는 물고기 자세인데요. 예. 한번 잘 듣고 따라해보세요. 어. 먼저 척추를 바르게 펴보시겠어요? 예, 쭉. 네, 그리고 의자에 반듯하게 앉아서 두 예. 팔을 양옆에 자연스럽게 내려놓아보세요. 내려놓고. 네, 그리고 팔을 옆구리에 붙인 상태. 예. 팔꿈치를 구부려서 직각으로 만듭니다. 예. 이때 손은 주먹을 쥐는데요. 엄지손가락을 주먹 안으로 넣은 상태. 어깨 올라가지 마세요, 터틀넥. 예. 네. 어깨 올라가지 마시고요. 귀와 예. 어깨 멀리 유지합니다. 예, 예. 자, 숨 들이마시고 가슴 하늘 쪽으로 활짝 열고 예. 복부를 늘려준다는 느낌. 내쉬는 숨에는 고개를 뒤로 더 젖혀서 예. 상체도 하늘 위로. 자, 시선은 천장. 예. 자, 그 상태에서 날개뼈 끌어내린다는 느낌. 이게 바로 물고기 자세예요. 지금 제가 거북이 자세였잖아요. 그렇죠. 이건 좀 쭈구리 같은 자세인데요? 아니요, 쭈구리란요. 그 반대입니다. 예, 예. 쭈구리는 이거잖아요. 물고기 자세는 이겁니다. 그렇군요. 쫙 펴주는 거군요. 그렇죠. 예, 예. 네, 몇 번 하면 됩니까, 하루에? 자, 하루에 이거를 한 5번 정도 반복하시면요. 예. 한 3, 4분 정도 딱 걸리거든요. 3분만 투자하면 건강해지는 자세입니다.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운전하시는 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일하다가 또 운전하다가 이런 스트레칭 해주면 효과가 있겠네요. 너무 좋죠. 예. 그리고 왜냐면 또 이게 척추를 맨날 구부려서 앉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요. 그렇죠. 터틀넥님. 예. 네, 척추를 곧게 이렇게 세워서 또 허리를 강화시키는 데도 좋거든요. 예. 그래서 운전하시다가도 또 사무실에서 일을 하시다가도 여러분 이 자세 3분만 투자해주세요. 예, 오늘은 효과적인 물고기 자세 알아봤습니다. 김예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네, 지금 요가 자세 3분 동안 해봤는데요. 저도 근무하면서 허리가 많이 굽었습니다. 저와 같은 분들 많으실 텐데 지금 바로 물고기 자세 따라 해보시길 바랍니다. 9352번님께서는 최영진 아나님 오뉴스에서 슬라로 오셨네요. 앞으로도 청취 잘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하셨고 6238번님은 라디오 앱 리뉴얼 축하드려요. 훨씬 보기 좋아졌습니다. 6669번님,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최영진 아나운서님, 재치와 유머에 늘 친근한 뉴스를 접하게 되네요. 번창하세요 하셨는데, 감사드리고요. 8970번님께서는 요가 들으시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신호 대기 중에 물고기 자세 해봤어요 하셨네요. 예, 3분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또 챙길 수가 있습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이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설치 또는 재설치하시고,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로 인증샷 보내주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 명이 함께한 인증사진이나 프로그램 응원 멘트 함께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쑥쑥 올라갑니다. 50원의 문자 하나로 5,000원의 커피 쿠폰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1부는 여기서 마칠 시간입니다. 다음은 건강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비뇨 질환과 관련된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죠. 구석구석 알찬 정보들을 모아 지혜로운 생활로 인도합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봅니다. 오늘 건강 상담인데요. 비뇨기과, 요즘에는 비뇨의학과라고도 하죠. 많은 분들이 남성들만 이용하는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비뇨의학과는
여성들에게도 꼭 필요한 진료 과목이라고 하는데요. 이유가 뭔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함께 비뇨 질환과 관련된 궁금증 뭐든지 질문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우물정 0945 샵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이용하셔도 되고요. 새롭게 단장한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활용하셔도 됩니다.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라이브 검색하시면 역시 실시간 참여 가능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궁금증을 해결해줄 상담사 모셔보죠. 잠실서울비뇨의학과 장진석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나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시자마자 뭐 새롭게 개설된 프로그램이냐고 여쭤보셨잖아요. 네네네. 예, 저희가 새 단장 새롭게 출발을 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두 번째 오늘 게스트로 방문하신 겁니다. 네네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비뇨기과라고 알고 있었는데 비뇨의학과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른 겁니까? 같은 과입니다. 예. 한 2, 3년 전부터 이 비뇨기과가 비뇨의학과로 정식 명칭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 예. 아마 예전에 비뇨기과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께서 뭐 남성의 생식기나 이쪽을 연상을 하시면서 남자들의 전유물이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소변과 관련된 질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소변은 남성도 보고 여성도 보시겠죠. 예, 예. 그래서 이런 외연을 확장하는 차원에서 비뇨의학과라고 명칭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일반적으로 비뇨기과, 비뇨의학과 하면 남성 질환을 진료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성 네. 환자들이 많습니까?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20% 정도는 여성 환자분들입니다. 예, 예. 방광염이라든지 뭐 과민성 방광, 배뇨 장애, 소변과 관련된 문제는 여성분들도 많이 호소하시고요. 예. 그리고 요로 결석 같은 질환도 남녀 공히 겪게 되는 질환들이고 그렇군요. 또 뭐 종양 같은 경우도 있겠죠. 예. 여성, 남성 비뇨기과가 따로 있습니까? 따로 특화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간혹 가다가 여성 비뇨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께서 여성 비뇨기과를 표방하고 따로 뭐 오픈하신 분들이 있긴 하지만 예, 예. 대개 병원에서는 남자 여자 환자를 같이 보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여성들을 힘들게 하는 관련 질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질환은 방광염입니다. 예. 남자들은 방광염이 거의 없는 데 반해서 여성분들은 해부학적으로 요도가 짧기 때문에 방광염이 흔히 올 수 있거든요. 감기처럼 걸릴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예, 예. 여성 방광염 그리고 과민성 방광이라는 질환도 있고요. 예. 요실금은 그 여성분들한테 거의 오는 비뇨기과 질환이라고 예. 되어 있고 또 뭐 요로결석, 각종 신장암, 요관암, 방광암 같은 암 질환들도 여성분들한테서 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성분들도 많이 또 앓는 질환입니다. 자, 여러분의 건강 상담 받겠습니다. 비뇨 관련 질환 상담 우물정 0945 샵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이용하셔도 되고요.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질문 기다려 보겠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에서는 건강, 세금, 자동차, 부동산, 노동 분쟁까지 생활 속 궁금증과 상식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상담실이 마련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 채팅창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상담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0886번님, 과민성 방광염은 갑자기 생기나요? 한 달 전부터 오줌이 마려우면 참지 못하고 때론 좀 흘려버리기도 합니다. 63세 남성입니다 하셨네요.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는 거는 키워드가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소변을 잘 못 참는 절방뇨, 예. 어전시라고 하는 증상이 기본적이고 그에 동반해서 소변이 자주 마렵고 밤에 깨는 증상들을 호소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예, 예. 남성분들한테도 많고 여성분들한테도 많은데 63세 남성분이라면은 그리고 이 증상이 한 달 전부터 생겼다면은 과민성 방광 가능성도 있겠고 예. 또는 흔히들 아시는 전립선 질환 중에 50세 이상에 대한 전립선 비대증도 올 수가 있거든요. 예.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염증,
과민성 방광 이런 어떤 키워드들을 염두에 두고서 가까운 비뇨의학과에 가셔서 원인이 뭔지를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과민성 방광은 어떤 생활 습관 교정과 또 약물 치료를 통해서 많은 호전을 볼 수가 있거든요. 수술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약과 평소의 생활 습관을 바꿈으로써 예. 많은 증상의 개선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 습관을 어떻게 바꿔야겠습니까? 저희 비뇨의학과에서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수분 섭취하고 배뇨하는 패턴을 좀 일정하게 가져가자 이런 얘기를 드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70kg 되는 남성분이라면은 한 2.5리터 정도의 하루의 수분 섭취량을 확보를 하시고, 그러니까 충분한 수분 섭취가 1번. 두 번째는 그 어떤 배뇨를 보는 간격을 가급적 일정하게, 너무 오래 참는 것도 안 좋지만 조금 마렵다고 해서 수시로 화장실에 가시는 건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아, 그게 습관으로 굳어지는 겁니까? 그러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권장하는 거는 3시간마다 한 번씩 보시는 거를 권장을 해서 하루에 6, 7회 정도의 배뇨.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전에는 수분 섭취를 조금 제한을 하고 자기 직전에 한번 시원하게 소변을 보시고 그렇게 해야지 이제 야간뇨 를 좀 줄일 수 있고 숙면을 취하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70kg 기준으로 말씀하셨는데 네. 아무래도 조금 더 무게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화장실에 더 많이 갑니까? 그거는 뭐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수분 섭취를 더 증량해서 드시는 걸 권장을 하고요. 그리고 배뇨 패턴에는 어떤 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도 같은 어떤 그 성인병 요소들도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당뇨가 있으시거나 한 분들은 소변 횟수가 더 많아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증상을 그냥 냅두면 혹시 전립선 암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까? 염증하고 비대증은 사실은 암으로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염증, 비대증, 암 말씀하신 그 세 가지가 흔히 그 남성의 전립선 질환 3가지 3대 질환이거든요. 근데 증상으로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으세요. 아, 그렇군요. 염증이라고 뭐 심하게 아프기만 하고 암이라고 해서 뭐 피가 나고 이런 게 아니라 염증, 비대증, 암의 증상들이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50세 이후에는 반드시 비뇨의학과에서 전립선 검진을 꾸준히 받으셔야 됩니다. 50대 이후에? 네. 점점 연령도 낮아지는 추세 아닙니까? 전립선 암이 이제 50대부터 호발을 하고 요즘은 젊은 나이에서 전립선 암이 조금 더 늘어나는 추세여서 40대 중후반부터 보고되는 케이스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대증의 경우에는 어떤 노화의 일종이기 때문에 40대 후반부터도 비대증이 심화되고 배뇨 증상들을 호소를 하시게 되는 거죠. 염증 같은 경우에는 20대부터 전 연령대에 걸쳐서 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으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7798번님, 전립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활 습관은요, 속옷도 혹시 영향을 미칩니까? 라고 하셨네요. 속옷하고 그렇게 밀접한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너무 타이트한 속옷은 전립선이나 그러니까 너무 꽉 끼는 속옷이나 꽉 끼는 바지를 오래 입고 계시면은 전립선이 이제 회음부 안쪽에 있는데 그쪽에 압박감을 계속 느끼게 되면서 염증이 잘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반면에 또 너무 헐렁한 속옷을 입으시면은 뭐 비뇨의학 쪽 문제는 아니지만 좀 습해지고 안쪽에 자유도가 높아지면서 땀이 많이 차고 트러블 같은 게 사타구니 쪽에 잘 생기실 수가 있죠. 근데 근본적으로 전립선 비대증 암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적당히 타이트하면서 꽉 끼지 않는 속옷을 착용하는 게 좋긴 하겠네요. 네, 그런 거를 보통 추천합니다. 2357번님. 한 달 전부터 소변이 보고 싶어서 화장실에 가면 쉽게 소변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길을 걸을 때 소변이 약간 흐르는 느낌이 있는데요. 요실금 증상인지요?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하셨네요. 그 질문 주신 분께서 여성분이신지 남성분인지 알 수가 없고 연령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일단 소변이 잘 안 나올 때는 건강하신 성인 기준이라고 치면은 가장 먼저 생각해 보실 거는 내가 물을 과연 얼마나 마셨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마신 물과 배출되는 소변량은 비례 관계 당연히 있겠죠. 인풋과 아웃풋은 비례하게 되는데 물을 많이 안 드시거나 소변을 좀 참았다가 보는 습관이 없이 조금 마렵다고 화장실에 가시면은 방광이라는 그 물탱크에 사실 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럴 때는 아무리 가서 우리가
소변을 보려고 해도 소변 줄기가 쫄쫄쫄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좀 흐르는 느낌 같은 경우는 여성분에서 요실금의 가능성은 있겠지만 건강한 남성에서는 그냥 생기는 요실금은 거의 말씀 없습니다. 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방금 상담 주신 분이 67세 여성이라고 하십니다. 67세 여성분이시라면은 과민성 방광 그리고 실제로 흐르실 수가 있어요. 예. 폐경 이후에 아마 폐경이 되셨겠죠. 그리고 출산력이 있으신 분들은 요실금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실제로 소변이 흐르시는 걸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가까운 비뇨의학과에 가셔서 과연 요실금, 복압성 요실금, 뭐 절박성 요실금이 있는데 어떤 타입의 요실금이 있지는 않은지를 보고 복압성 요실금의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많은 그 증상 호전을 보실 수가 있고 절박성 요실금의 경우에는 그 약물 치료를 통해서 증상 개선을 도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1696번님께서 약물 치료만으로 요실금 치료가 가능할까요?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어떤 분류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는군요. 네, 맞습니다. 예. 복압성 요실금이라는 거는 출산력 또는 어떤 그 골반 쪽에 수술력이 있으신 분들이 괄약근, 요도 괄약근이 좀 느슨해지면서 기침을 하거나 또는 무거운 걸 들거나 뭐 줄넘기 같은 거 할 때 찔끔찔끔 새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느슨해진 헐거워진 그 괄약근을 조여주는 수술적 교정을 통해서 증상이 좋아지고요. 절박성이라는 거는 좀 소변이 자주 마렵고 못 참겠다 싶어서 또는 소변이 갑자기 마려운데 화장실을 막 걸어가다 보면은 이미 지려 있는 경우가 있으세요. 배에 힘이 안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과민성 방광이라는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됩니다. 접근 방법이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본인이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1596번님, 전립선 비대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5알파 환원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효과, 복용 기간, 부작용 등을 설명해 주세요 하셨네요. 전립선 비대증이 심하신 분들은 이제 약물 치료를 1단계 약은 뭐 알파 블로커라고 하는 1차 약제를 쓰고 전립선의 크기 자체를 줄여주는 약이 지금 말씀하신 5ARI 또는 5알파 환원 뭐 억제제 이런 그 약제를 쓰게 되는데요. 이 약은 전립선 크기를 줄여줘서 어떤 증상 개선을 많이 줄 수가 있고 2차적으로 장기적으로 쓰게 됩니다. 보통 복용 기간은 평생 지속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거든요. 물론 이 약을 쓰면서 중간중간에 PSA라고 하는 혈액 수치나 전립선 초음파 직장 수지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에 다른 병변이 없는지는 주기적으로 체크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약은 그리고 유명한 게 탈모약으로도 옛날에는 많이 처방을 겸용으로 쓰시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계통의 약이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라고 하는 그 약이고요. 부작용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데 일부에서는 이제 성 기능이 좀 떨어지거나 성욕이 떨어지거나 이런 그 주의점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간 독성 같은 게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혈액 검사를 통해서 좀 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의사항은 이게 전립선 크기를 줄이기도 하지만 전립선 암 지표가 되는 PSA라고 하는 수치를 거의 한 40~50%를 인위적으로 낮출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건강검진에서 체크하시는 분들은 보통 뭐 0에서 3.0까지를 정상으로 본다면은 이 약 쓰시는 분들은 곱하기 2 정도를 해서 역산을 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 정도 주의사항이 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된 것 같고요. 0811번님, 아버지께서 64세이신데 전립선 비대증 약물 치료 해오다가 크기가 정상치보다 너무 커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술을 권유받으셨습니다. 수술 권유받은 것이 이번이 2번째인데 아버지께서는 수술을 여전히 꺼리십니다. 아빠가 딸인 저한테는 자세한 얘기를 잘 안 하시려고 하는데 어떤 수술이고 이걸 수술받으면 단지 증상 완화가 목적인가요? 근본 치료는 어렵습니까? 하셨네요. 고령 남성 환자분에서 배뇨 장애가 심해서 전립선 비대증 약을 우선적으로 쓰고요. 아까 말씀드린 1차 약제, 2차 약제를 아마 같이 쓰셨을 거예요. 근데 어느 단계가 지나면은 이 약을 쓰더라도 증상 개선이 좀 미미한 경우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요폐라고 해서 완전히 소변이 셧다운이 되는 거예요. 화장실에 갈 정도로 방광 꽉 차 있는데 오줌이 한 방울도 안 나오는 이런 경험을 특히 뭐 겨울철에 이렇게 경험을 하시게 되면은 주치의는 당연히 수술을 권하게 됩니다.
요즘은 수술 기술들이 많이 좋아져서 다양한 수술 방법도 있고 뭐 전립선이 아주 크신 분들도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예. 뭐 유로 리프트라고 하는 수술 방법도 있지만 전립선이 크신 분들은 근본적으로 좀 증상 개선을 많이 볼 수 있는 레이저를 이용한 홀랩이라고 하는 수술들을 대학병원에서도 그렇고 의원급에서도 많은 병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치료를 하면은 전립선은 그 요류 개선이라는 게 확실히 좋아집니다. 부작용이나 이런 게 심하진 않은데 예. 소변이 너무 그 전립선 절제를 많이 한 경우에는 소변이 좀 흐르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예. 성 기능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을 들으시고 수술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 아까 질문 주신 게 근본적인 치료가 되려나라고 여쭤보셨는데 전립선 수술들은 기본적으로 전립선을 아예 드러내는 수술은 아닙니다. 전립선이 이제 어떤 소변이 나오는 관을 터널이라고 보면은 예. 고속도로처럼 뻥 터널을 뚫어주는 수술이 대부분이거든요. 예. 세월이 지나면은 그 전립선이 또 차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증상이 심한 경우에 수술을 하시는 게 좋고 너무 조기에 수술을 받으시게 되면은 또 10년, 20년 후에 수술을 재수술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 예. 어떤 환자분의 상황과 그 전립선의 크기, 문제가 됐던 증상 여하에 따라서 예. 그 선생님하고 잘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빨리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1712번님, 60세 남성입니다. 최근부터 소변이 금방 나오지 않는데요. 혹시 유전 가능성도 있습니까? 하셨네요. 유전적인 요인은 당연히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암은 유전성이 상당히 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으시면은 예. 이게 유전성인지 또는 내 생활 습관인지 이거를 봐야 될 수도 있겠지만 예. 일단은 60세라고 하시면은 빨리 가까운 비뇨의학과에 가셔서 피 검사, 소변 검사, 항문을 통한 어떤 검사들을 하면은 예. 전립선에 대한 어떤 현 상황을 정확히 진단이 될 예. 겁니다. 검사부터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검사를 빨리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0125번님, 아주 세게 재채기를 할 때 살짝 소변이 흐르면 요실금일까요? 아주 심하진 않지만 아주 가끔 그럴 땐 산부인과 아니면 비뇨기과를 가야 합니까? 40대 후반입니다 하셨네요. 아마 40대 후반 여성분이실 것 같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그 기침 세게 할 때나 뭐 점프를 세게 할 때 찔끔 새는 증상은 예. 복압성 요실금이 맞을 것 같고요. 다만 말씀하신 경우가 제한적이고 드문 케이스라면은 1단계 그레이드 1의 요실금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불편하신 정도에 따라서 꼭 수술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심하지 않다면은 일단 지속적으로 경과 관찰만 일단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나중에 이 증상이 언젠가 50대가 되시고 60대가 되시면 더 악화되실 거예요. 예. 좀 불편하다 싶을 때 비뇨의학과를 가서 검사를 쭉 해보고 수술적인 치료를 설명을 들어보시고 예. 여기에도 역시 부작용과 뭐 효과가 있으니 잘 판단해서 진행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 수술은 원래는 비뇨의학과에서 처음 시작된 거고 대학병원에서는 거의 비뇨의학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까 여성분들 질환인 뭐 요실금, 방광염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이제 산부인과에서 다니신 분도 있거든요. 예.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수술 자체가 이렇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산부인과에서 치료를 받으셔도 되지만 추후에 뭔가 배뇨장애가 동반되거나 했을 때는 다시 비뇨의학과로 리퍼가 돼서 의뢰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소변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이제 주 관심사이기 때문에 예. 비뇨의학과 의사들이요. 가급적 비뇨의학과에서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소변 관련해서는 비뇨기과를 찾으시길 바라고요. 3056번님, 20대 남성입니다. 회사에서 물을 많이 마시면 10분도 안 돼서 화장실을 가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셨네요. 20대 남성분이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과민성 방광이나 일단 진단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이게 뭐 갑자기 어제 오늘에 생긴 게 아니라 어떤 그 생활 패턴이 그러시다는 말씀인 것 같으니까요. 물론 소변에 염증이 있거나 전립선 염이 있어서 이런 증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비뇨의학과에서 검사는 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어떤 습관 교정으로 이거를 보자면은 만약에 그 물을 많이 드셔서 자주 본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물을 줄이시면 안 돼요. 물은 계속 많이 드셔주시되 예. 시계를 보시면서 가급적 처음에는 힘드시더라도 30분, 1시간, 1시간 반 그 배뇨 간격을 조금 더
길게 텀을 길게 가져가시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런 치료의 일환으로 병원에 오시면 저희가 배뇨일지란 걸 드리기도 합니다. 화장실에 갔던 시간을 기록을 하고 한 번 오줌 양이 얼마가 되는지를 한번 스스로 기입을 해보시면은 예. 내가 얼마나 불필요하게 화장실에 자주 갔던가 또는 이게 내 습관적인 요인, 스트레스, 과로, 뭐 심리적인 요인도 작용을 하는지를 예. 스스로 한번 파악해 보셔도 좋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소변이 마렵다고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조금 참아보는 네. 그런 습관도 길러보시면 좋겠습니다. 비뇨의학과는 남성들도 가기 좀 꺼려하는 분들 많은데 여성들은 더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것쯤이야 하고 넘겼는데 사실 그러면 안 되는 증상들이 많잖아요. 꼭 병원에 내원해야 한다 이런 증상이 있을까요? 남녀 공히 소변을 봤는데 피가 섞여 나왔다. 예. 혈뇨라고 하는데요. 눈으로 보기에 피가 나왔다 싶으면은 무조건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피가 나왔다고 하면 어떤 병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뭐 단순하게는 방광염이나 염증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예. 응급 상황을 초래하는 질환으로는 뭐 요로 결석 같은 경우에도 피가 나오고요. 그렇군요. 가장 중차대한 문제로는 비뇨기 계통의 암, 예. 뭐 방광암, 신호암, 신장암, 전립선 암일 때도 혈뇨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혈뇨 증상은 절대로 간과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옆구리, 한쪽 옆구리 통증이 있거나 그와 동반해서 39도, 40도 이상의 열이 났을 때는 비뇨기 계통의 감염인 신우신염 같은 것과 동반해서 요로 결석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초응급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체 없이 병원에 방문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전립선 검진은 꼭 45세, 50세 사이에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때는 아무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꼭 체크를 해보셔서 전립선 암 여부부터 그 감별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혈뇨 이야기하셨고 옆구리 이야기하셨는데 9499번님께서 10대 여성인데요. 가끔씩 소변이 빨갛게 나오고요. 옆구리가 아파요 하셨거든요. 10대 여성분께서 그런 증상이 가끔씩 오신다면은 선천적으로 신우신염이 잘 오거나 또는 어떤 요로 계통의 남들과 조금 다른 해부학적 구조가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열이 나거나 한쪽 옆구리 통증이 있을 때는 아직 젊고 어리시지만 10대 초반이라면은 대학병원의 소아 비뇨의학과를 가보시는 게 좋겠고 중후반이시면은 가까운 이제 비뇨의학과 가서 검사를 해보고 방광염인지 신우신염 또는 어떤 요로 계통의 기형 같은 건 없는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빨리 병원을 가보셔야 되는 거겠죠? 뭐 당장 증상이 심하지 않으시면은 다음번에 그런 증상이 있으시면은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비뇨의학과 꺼리는 여성분께 한마디만 해주시죠. 소변을 전문으로 관심을 갖고 보는 과는 저희 비뇨의학과입니다. 그 소변은 남자건 여자건 공이 다 보는 그런 거기 때문에 배뇨 문제가 있으면은 전혀 거리낌 없이 비뇨의학과를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541번님께서 생활의 지혜 너무 좋아요. 오늘 처음 듣는데 너무 좋습니다. 친구 됩시다 하셨는데 생활의 지혜가 아니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입니다. 오늘부터 친구하시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번에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잠실서울 비뇨의학과 장진석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낮에는 따뜻하겠습니다. 서울 20도 기록하겠고요. 맑은 하늘에 공기도 깨끗해서 미세먼지 없겠습니다. 다만 건조하니까요. 산불 피해 없도록 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YT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마칩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